2025년 2월 어느 추운 새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대합실에서 한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역무원 박철수가 첫 차 운행 전 순찰을 돌다가 플랫폼 끝 벤치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의 몸이 차갑게 식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인은 저체온증과 노안이었다. 6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남루한 옷차림, 허름한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어떤 신분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려 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만 연간 수십 명의 노숙자가 이렇게 조용히 생을 마감한다. 대부분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무연고 묘지로 향한다. 이번 경우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 강민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그는 노숙자의 손을 유심히 살폈다. 거칠고 때 묻은 손이지만 손톱은 비교적 깨끗했고 손가락 마디가 길고 가늘었다. 육체 노동을 해온 손이 아니었다. 이상하네. 보통 노숙자들은 손이 이렇지 않은데. 강민호는 노인의 배낭을 꼼꼼히 살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담요 한 장, 그리고 검은색 플라스틱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파일을 열자 깨끗하게 보관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법무법인 한강의 명함이었다. 그 아래에는 공증된 유언장 사본,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십 장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하나같이 서울 최고급 주거지역이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10여 곳에 달했다. 이게 대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은행 잔고증명서가 나왔다. 발행일은 2주 전이었다. 증명서에 찍힌 잔액을 본 강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150억? 목소리가 떨렸다. 100억이 넘는 예금 잔액. 수십 채의 부동산 목록. 지하철역 벤치에서 숨진 노숙자가 1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였던 것이다. 강민호는 즉시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 유언장에 적힌 이름은 윤성민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자 오래전 말소된 기록이 나왔다. 20년 전 윤성민은 스스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사회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재산 기록은 살아있었다. 법무법인 한강의 변호사 정수연이 그의 재산을 관리해왔던 것이다. 강민호는 즉시 정수연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윤성민 씨를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네, 신림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수연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호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2시간 후 정수연 변호사가 서울관악경찰서에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정수연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20년간의 기록이 담긴 두꺼운 파일이었다. 윤성민 선생님은 제 첫 의뢰인이었습니다. 정수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20년 전 갓 변호사 개업을 한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정해진 곳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왜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까? 처음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왜 신원을 말소하고 왜 거리로 나가려 하는지.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파일을 펼쳤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2003년의 경제면 기사였다. 한성그룹 윤성민 전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한성그룹. 한때 국내 10대 기업에 들던 대기업이었다. 지금은 해체되어 사라진 그룹이지만 20년 전만 해도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재벌이었다. 윤성민 선생님은 한성그룹 창업주 윤태식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수연의 말에 강민호는 숨을 죽였다. 재벌 2세. 그것도 그룹 경영 핵심에 있던 인물이 어떻게 지하철 노숙자가 되었단 말인가. 2003년 한성그룹이 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 선생님의 가족들은 그분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룹의 비자금, 횡령, 분식회계, 모든 죄를 윤성민 선생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버지와 형, 그리고 동생까지. 가족 전체가 짜고 선생님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민호는 말을 잃었다. 가족의 배신. 그것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배신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저항하셨어요.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셨죠. 그런데 정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가족들이 선생님의 개인 재산까지 빼돌렸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을 가짜 서류로 이전시켰어요. 재판 중에 선생님은 변호사 비용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까? 강민호가 물었다.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철저한 분이셨어요. 가족조차 모르는 비자금을 따로 조성해 두셨죠. 해외 계좌, 차명 부동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역으로 가족의 사기 행각을 추적하셨어요. 그래서요? 충분한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가족들의 횡령과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었죠. 선생님은 그 증거로 가족들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2003년 여름, 한성그룹 본사는 언론과 검찰의 포위망 속에 있었다. 그룹의 부실 경영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정부는 그룹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핵심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성민은 그때 40살이었다. 한성건설 전무이사로 그룹의 건설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한 엘리트였고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경영인이었다. 그는 형 윤석진이나 동생 윤석호와 달리 화려한 생활을 즐기지 않았다. 사치와 거리가 먼 검소한 성격이었고 그룹 경영에만 몰두했다. 아버지 윤태식 회장은 언젠가 성민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모든 것이 무너졌다. 7월 15일 아침 윤성민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청담동 본가의 서재. 거기에는 형 석진과 동생 석호가 이미 와 있었다. 세 형제가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윤태식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성민아, 내가 희생해야겠다. 순간 윤성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그룹이 위기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야 해. 하지만 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나머지는 살 수 있어. 윤성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물론 실제로 감옥에 가진 않아.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어. 우리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게. 아버지, 그게 무슨. 가족을 위해서다, 성민아. 형석진이 끼어들었다. 넌 항상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번에 그 말을 증명할 때야. 내가 조금 손해보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어. 윤성민은 형과 동생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조바심이 가득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동생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윈 보이지 않았다. 안 됩니다. 윤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죄를 뒤집었어야 합니까? 윤태식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내 형제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제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요? 저도 제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해야지. 동생 석호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형수님과 조카들 생각해. 그룹이 무너지면 그들은 어떻게 돼? 차라리 형이 잠깐 희생하는 게 나아. 윤성민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이들. 그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하자 윤태식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주마.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내가 보호할 수 없어.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윤성민은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왔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정미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미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왜 죄를 뒤집었어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가족들이 진심인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당신 인생이에요.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에요. 미선은 울먹이며 윤성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따뜻한 손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윤성민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정에서 당당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일주일 후 윤성민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조사실에서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그가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이메일, 가짜 통화 내역, 심지어 그의 도장과 서명까지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그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이건 전부 거짓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윤성민은 그날 구속되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 2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그는 한순간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악덕 재벌이 되어버렸다. 구치소에서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재벌가의 내분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다. 8월 어느 날 구치소 면회실에 미선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헬쑥했다. 여보, 미안해요. 미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윤성민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당신을 버리면 저와 아이들은 챙겨주시겠대요. 집도 주고 생활비도 대주신대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다 망한대요.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이들 생각해야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아빠가 죄인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날 버리겠다고? 윤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살아야 하고요. 미선은 이혼 동의서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서류는 이미 그녀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윤성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내조차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외롭게 만든 것이다. 면회실을 나서는 미선의 뒷모습을 보며 윤성민은 차마 울지도 못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3년 9월, 윤성민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짐을 빼서 떠난 뒤였다. 가구조차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혼 확정 판결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성민은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들, 그 모두가 그를 버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재판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은행에 갔다.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명의의 계좌는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전액 인출 후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윤성민은 황당했다. 자신이 구치소에 있을 때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출한 적이 없어요.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직원이 조회한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분명 본인 인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지어 서명까지 그의 것처럼 보였다. 이건 위조입니다. 고객님, 은행 CCTV에도 고객님이 직접 오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원은 한 달 전 영상을 틀어줬다. 화면에는 윤성민과 똑같은 체격과 옷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분증과 도장이 일치하자 은행은 출금을 허용했던 것이다. 누군가 그를 흉내내어 돈을 빼갔다.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 윤성민은 급히 다른 은행들을 찾아갔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평생 모은 50억 원이 넘는 예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부동산은 어떨까 싶어 등기소에 갔다.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의 아파트 세 채, 상가 두 채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매수인은 전부 해외 법인이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매매 계약서에는 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등기소 직원은 냉담했다.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소하셔야 합니다. 윤성민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식도 확인해봤다. 그가 보유하던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도 모두 헐값에 매도되어 현금화된 뒤 사라져 있었다. 단 한 달 만에 그의 전 재산 100억 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답은 뻔했다. 그의 신분증, 도장, 서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가족뿐이었다. 윤성민은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다. 그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아 간 것이다. 그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청담동 본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은 그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대문 앞에서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나 윤성민이야. 이 집 차남이라고.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윤성민 씨의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했다. 윤성민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버지, 형, 나와요. 내 재산 돌려줘.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시간 넘게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윤성민은 쫓겨나듯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윤성민은 모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주머니에는 겨우 1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재판 비용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재벌 2세였다. 한성그룹의 핵심 경영진이었고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신세.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절망이 그를 삼켰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죽으면 가족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그는 죽을 수도 없었다. 버텨야 한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재판은 처음부터 불리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완벽했다. 위조된 서류, 조작된 이메일, 가짜 증인들, 모든 것이 그가 주범임을 가리켰다. 더 끔찍한 것은 아버지와 형들이 증인으로 나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점이다. 윤성민이 독단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만 그들은 법정에서 태연하게 위증을 했다. 윤성민은 분노에 떨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윤성민은 형과 동생의 얼굴을 봤다. 그들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윤성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철저히 이용당했고 버림받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과 권력뿐이었다. 항소를 준비하던 윤성민에게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다. 전 아내 미선이 형 윤석진과 재혼한다는 것이었다. 뭐, 가고? 그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과 이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형과 결혼한다니. 이것까지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미선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윤성민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2004년 초 항소심에서도 그는 패소했다. 형량은 3년으로 줄었지만 유죄는 변함없었다.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2007년 가을 윤성민은 출소했다. 만 3년의 형기를 마친 그는 44살이 되어 있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3년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허무함이었다. 가족이 뭐길래, 피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건가.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다. 세상과도 단절하기로 했다. 출소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정수연. 당시 갓개업한 신참 변호사였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윤성민의 물음에 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제 재산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재산이요? 제가 알기론 고객님의 모든 재산이
제가 숨겨둔 돈이 있습니다. 윤성민은 조용히 말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철저히 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도 모르는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계좌번호와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해외 계좌와 차명 부동산 목록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모은 비자금이에요. 회사 돈이 아닙니다. 제 개인 재산입니다. 합법적으로 모은 돈이에요. 정수연은 수첩을 넘겨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싱가포르 부동산, 홍콩 주식 계좌, 차명으로 되어 있는 서울의 빌딩과 토지. 이게 전부 고객님 것입니까? 네, 가족들도 모르는 재산입니다. 재판 당시에도 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약 이 돈의 존재가 알려졌다면 가족들이 또 빼앗아갔을 겁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았어요. 윤성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이 재산을 회수하고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정당한 수임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날부터 정수연 변호사는 윤성민의 숨겨진 재산을 회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다. 해외 계좌는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웠고 차명 부동산은 명의 이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1년여의 작업 끝에 대부분의 재산을 회수했다. 총액은 150억 원이 조금 넘었다. 윤성민이 빼앗긴 재산보다 오히려 많은 액수였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정수연이 물었다. 윤성민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업 초기부터 조금씩 모았습니다. 제 월급, 성과급, 배당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땅을 사뒀고 그게 수십 배로 불어난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저 미래를 대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막상 닥쳤을 때는 이 돈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윤성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변호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돈을 제가 죽을 때까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전액 기부해 주십시오. 기부요? 어디에요? 노숙인 쉼터입니다. 정수연은 깜짝 놀랐다. 노숙인 쉼터요? 네, 저도 곧 노숙자가 될 겁니다. 윤성민의 말에 정수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요. 이 돈은 제가 쓸 돈이 아닙니다. 제 가족이 탐낸 돈이니까요. 저는 이 돈을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세상과 이별하려 합니다. 주민등록도 말소할 겁니다. 신분도 버릴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 갈 겁니다. 정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윤성민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윤성민은 일어섰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공증도 받아두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돈이 노숙인들에게 가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윤성민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아닙니다. 윤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제게 다시 시작할 힘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가족도 사랑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독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고독 속에서 조용히 살다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에서. 변호사님, 20년 후에 다시 만나요. 제가 죽을 때쯤이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윤성민은 정수연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진짜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2008년 초, 윤성민은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법적으로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통장도 모두 버렸다. 그리고 그는 지하철로 내려갔다. 2008년 봄, 윤성민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착했다. 신림역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오가는 곳이라 누구도 한 노숙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것, 씻지 못하는 것, 하루 종일 배를 골는 것. 한때 재벌 2세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적응했다. 아니, 적응해야만 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매일 아침 역 화장실에서 세면을 했다. 낡은 수건 하나로 몸을 닦고 역무원들이 보지 않을 때 재빨리 움직였다. 옷은 교회나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해결했다. 식사는 하루 한 끼였다. 역 주변의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거나 가끔 시민들이 주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배가 고프면 편의점 뒤에 버려진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먹기도 했다. 밤에는 역사 한쪽 벤치에서 잤다. 추운 겨울에는 담요 한 장으로 버텼다. 여름에는 모기와 더위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노숙자들은 종종 술을 마시거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윤성민은 그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은 검은 플라스틱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정수연 변호사의 명함과 유언장 사본,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말이 없고 싸움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노인. 역무원들도 그를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2010년 그가 지하철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한 어묵 국물과 붕어빵이었다. 윤성민은 고개를 들었다. 20 남짓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의 입에서 오랜만에 말이 나왔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여학생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윤성민은 그 따뜻한 국물을 홀짝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그는 자신의 가족이 냉혹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여전히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2012년 그가 지하철에 온 지 4년째.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오래됐지. 저,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윤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청년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매주 한 번씩 그를 찾아와 도시락을 건넸다. 할아버지, 잘 드세요. 고맙네. 청년의 이름은 민수였다. 대학생이었는데 봉사활동으로 노숙인들을 돕고 있다고 했다. 윤성민은 그 청년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내 아들도 저 나이쯤 되었겠지. 그는 문득 아이들이 그리웠다. 중학생이던 아들, 고등학생이던 딸, 지금은 어른이 되어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이다. 아빠를 범죄자로 기억하며 2015년 지하철 생활 7년째 윤성민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그해 겨울 독감이 유행했다. 윤성민도 감기에 걸렸다. 고열에 시달리며 벤치에 누워있는 그를 민수가 발견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는 그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무료 진료소였지만 의사는 친절했다. 폐렴 초기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은 할 수 없어. 윤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입원하면 신원을 밝혀야 했다.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럼 약이라도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민수가 약값을 내줬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그를 찾아와 약을 먹였다. 할아버지, 이러다 큰일 나요. 쉼터라도 가시죠.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왜요? 쉼터 가시면 따뜻하고 밥도 잘 나오는데요. 윤성민은 웃었다. 여긴 자유롭잖아. 아무도 내게 묻지 않고 난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게 좋아.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강요하지 않았다. 2018년 지하철 생활 10년째 윤성민은 이제 완전히 그곳의 일부가 되었다. 영무원들도 그를 알아봤고 주변 상인들도 가끔 음식을 건넸다. 그는 신림역의 할아버지였다. 그해 가을 민수가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요.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래, 축하하네. 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그러나. 민수는 웃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조용하시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시고 불평도 안 하시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윤성민은 가슴이 뭉클했다. 잘 살 거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꼭이요. 민수는 그렇게 떠났다. 윤성민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아들을 보내는 것 같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지하철역은 텅 비었고 노숙자들도 대부분 쉼터로 옮겨갔다. 하지만 윤성민은 여전히 그곳에 남았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사람들을 피했다. 식사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는 버텼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것뿐이었다. 2023년 지하철 생활 15년째 윤성민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관절이 굽고 시력도 흐려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벤치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샌드위치와 우유였다. 윤성민은 고개를 들었다.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다. 그 혹시 민수라는 청년을 아나? 여성이 놀라며 물었다. 네, 어떻게 아세요? 그 친구가 날 도와준 적이 있지. 저는 민수 오빠 동생이에요. 오빠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뵙고 싶었어요. 윤성민은 웃었다. 그 친구, 잘 있나? 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요. 할아버지 안부를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여성은 그 후로도 종종 그를 찾아왔다. 음식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윤성민에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2024년 지하철 생활 16년째 윤성민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는 검은 파일을 꺼내 들었다.
정수연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다. 이제 연락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역 공중전화로 가서 동전을 넣었다. 20년 만에 거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정수연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성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윤성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람과 안도의 한숨이 섞여 들려왔다.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네, 아직은요.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유언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제가 철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병원이라도 가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변호사님, 제가 죽으면 부탁합니다. 꼭 그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윤성민은 벤치로 돌아와 누웠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2024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서울에는 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지하철역 안도 냉기가 돌았다. 윤성민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노숙자들은 대부분 임시 쉼터로 옮겨갔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긴급 쉼터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성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2월 14일 밤, 밸런타인데이였다. 역은 연인들로 붐볐다. 그들은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윤성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미선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대학 축제였다. 그녀는 연극반 공연을 보러 왔고 그는 경영학과 부스에서 간식을 팔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설렘, 청혼했을 때도 생각났다. 한강 둔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첫째 아들을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 딸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가족도 사랑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너무 뼈아프게 배웠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역은 점점 조용해졌다. 막차가 지나가고 청소 직원들이 바닥을 닦았다. 윤성민은 눈을 감았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그는 평생을 달려왔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멈춤 없이 달렸다. 하지만 끝은 이렇게 초라했다. 지하철 벤치, 낡은 담요, 홀로 맞는 죽음. 그래도 후회는 없어. 정말 그럴까? 윤성민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후회가 정말 없을까? 있었다. 물론 있었다. 아이들을 더 안아주지 못한 것, 미선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아버지와 형들에게 진심으로 대화하지 못한 것.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용서하지 못한 것. 그는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다. 그들을 벌주고 싶었다.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다. 원망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을 뿐이다. 이제라도 용서해야 하나.
윤성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역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20년 전 명절에 찍은 것이다. 윤태식 회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을까? 가짜 웃음이었을까? 이제는 알 수 없다. 아버지, 형, 동생, 미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용서합니다. 모두 용서해요. 눈물이 흘렀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원망이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다. 당신들도 행복하게 사세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다시 뜨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 3시. 역은 고요했다. CCTV만이 묵묵히 벤치에 노인을 비추고 있었다. 새벽 4시. 노인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담요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새벽 5시. 첫 차가 들어오기 전 영무원 박철수가 순찰을 돌았다. 그는 벤치에 노인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첫 차 곧 들어옵니다. 대답이 없었다. 박철수는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차가운 몸. 안 돼. 그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성민은 숨이 끊어진 지 1시간이 넘어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찰이 물었다.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여기서 한 10년 넘게 사신 것 같은데. 지갑이나 신분증은요? 없는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이 노인의 배낭을 뒤졌다. 옷가지 몇 벌, 낡은 담요, 그리고 검은 플라스틱 파일. 여기 뭔가 있습니다. 파일을 열자 서류들이 나왔다. 명함,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 경찰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대체 서울관악경찰서 조사실. 강민호 형사는 윤성민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50억이라고? 옆에 앉은 후배 형사 이준석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형사님, 이거 진짜입니까? 노숙자가 이런 재산을? 서류는 진짜야. 공증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최근 거야. 강민호는 유언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본인 윤성민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기부한다. 재산의 용도는 노숙인 쉼터 건립, 자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는 즉시 신원 조회에 들어갔다. 윤성민이라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자 오래된 기록이 나왔다. 2008년 주민등록 말소. 그 전 기록은 화면을 보던 강민호의 손이 멈췄다. 한성그룹, 횡령사건, 재벌 2세. 이게 설마. 그는 2003년의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다. 한성그룹 비리 사건, 윤성민 전무 구속,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사님, 이 사람 진짜 재벌이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노숙자가 된 거지? 강민호는 법무법인 한강의 정수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신림역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윤성민 선생님이시군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20년간 선생님의 재산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후 정수연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다. 20년간의 기록이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정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성민 선생님은 제 첫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내분, 가족의 배신, 재산 사기,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노숙 생활. 강민호는 말없이 들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네. 선생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세상과 단절하는 길을 택하셨죠. 정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죽을 때는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내 재산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 기부하겠다고 한 겁니까? 네. 선생님은 누구보다 노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강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모든 절차가 완벽합니다. 선생님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재산은 정말로 노숙인 지원센터로 갑니까? 네, 제가 집행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월 내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상속인들이 있을 텐데요. 정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이미 20년 전에 주민등록을 말소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것과 같았죠. 그리고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유류분 청구권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생전에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정수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선생님이 수집한 증거 자료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배신했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넘겨보며 경악했다.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통장 거래 내역, 허위 증언 녹취록, 모든 것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왜 고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은 복수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만 이 증거들을 남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들이 유산을 청구할 경우 그들의 범죄를 공개하겠다는 경고였죠. 철저하시군요. 그만큼 상처가 깊으셨던 겁니다.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가족들에게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성민 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무료 진료소는 연간 1만 명 이상을 치료했다. 많은 노숙인들이 건강을 되찾았다. 언론은 성민의 집을 한국 최고의 노숙인 지원시설로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정수연은 1주년 기념식에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윤성민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희생과 사랑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선생님은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지하철에서 사셨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정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누구도 버려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람들은 숙연히 들었다.
이것이 윤성민 선생님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정수연에게 다가왔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민수, 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다.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다.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성민의 집에서 일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정수연은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성민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을 상담하고 자활 프로그램을 돕고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시간이 흘렀다. 2030년 성민의 집은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윤성민의 유산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었다. 수만 명의 노숙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 사회로 복귀했다. 가족과 화해하고 직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억했다. 윤성민이라는 이름을. 20년간 지하철에서 살다 가난 남자를,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어느 겨울날 정수연은 윤성민의 봉화남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녀도 6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의 유산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정수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선생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정수연은 돌아섰다. 그녀의 뒤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윤성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하철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수만 명의 인생을 바꾼 큰 기적이 되었다. 그것이 윤성민이 증명한 것이다.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버림받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